스타 직원이 나가는 이유가 꼭 그것만은 아니고 스타 직원한테 막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뭔가 좋은 정보도 있고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럼 스타 직원이 막 이렇게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이 네트워크가 본인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그 나르시스트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후계자를 변변한 사람을 내세우지 않아요. 솔직히 말하면 나 죽으면 나라 망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OKR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원온원이라고 하는 거의 주간 미팅 수준입니다. 한국에서는 되게 형식적으로 해요. 이렇게 앉아서 요즘 살만하지? 뭐 이런 식이 아니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그 삼국지에도 인재 채용에 관련된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건 어떻게 보면 그 유비가 제갈량을 만나기 위해서 삼도 초려를 하게 되는데 조조나 또 다른 리더들도 이런 인재 영입에 관한 얘기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혹시 광래님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 유비는 인재를 뽑을 때 충성심과 인덕, 그러니까 사람의 됨됨이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항상 낮은 자세로 다가가서 인재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노력했죠. 관우 장비와 의형제를 맺고 제갈량을 삼고초려러 직접 찾아가 충성스러운 조언자로 삼은 것이 그의 인재 채용 방식을 잘 보여줍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데 집중을 한 거죠. 반면 조조는 실용주의자였습니다. 능력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출신이나 과거는 별로 상관하지 않았죠. 조조는 능력 있는 사람은 천하 어디에서든 데려와야 한다는 생각이었고 과거 적이었던 사람마저 받아들였습니다. 관도대전 후에 원소 밑에 있던 순유와 허유를 자신의 측근으로 삼은 것은 유명한 일화죠. 손권은 균형과 포용을 중시하는 리더십을 바탕으로 인재를 채용했습니다. 다양한 배경을 가진 인재들을 포용하고 그들이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많이 주었죠. 주유, 노숙, 여몽 같은 걸출한 인재들이 대표적 인물입니다. HR적인 관점으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채용이 중요하냐, 또 육성이 중요하냐 이런 질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런 것에 대해서 의견 있으실까요? 학계에서는 이제 빌드 or buy 이렇게 해서 살 거냐, 디벨롭 시킬 거냐 이런 논의의 연구들도 있었고 저도 개인적으로 그런 쪽 연구를 해봤는데 좀 딱딱한 얘기긴 하지만 이제 학술적으로는 자원 기반 이론에 따라서 이제 예전에는 육성을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고 많이 얘기했습니다. 육성을 해야 되는 이유는 다른 기업과 경쟁 우위를 더 높이기 위해서 다른 기업이 따라할 수 없는 특징적인 자원을 만들어야 된다고 했어요. 노동시장에 나가서 사람들을 채용해야 되잖아요. 100명 중에 잘하는 사람이 1명을 뽑아야 되는데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게 관건이었고 아무리 좋은 그런 테스트를 가져다가 이 사람들을 평가한다고 해도 저희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보적 비대칭성이 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좋은 사람을 뽑기는 되게 확률에 따른 거죠. 근데 이제 최근으로 넘어오면은 사실 이제 저희가 여러 가지 경제적 상황이 바뀌었죠. 경기 침체가 왔었고 최근에 코로나 이슈가 있었고 연구들을 보면은 불확실성이 되게 높은 시대에 채용에 투자를 많이 했던 기업들이 충격적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재무적 이익이 급속도로 많이 올라간 걸 발견했습니다. 학술적으로 얘기하면 채용은 약간 스마트한 사람을 많이 뽑는 역할을 하는데 그 사람들을 뽑으면 위기 대처를 잘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환경이 막 불확실할 때는 채용에 투자를 더 하면 어떠냐. 그러나 경기가 되게 안정됐을 때는 교육 훈련을 통해서 좀 더 롱텀하게 인재를 육성해 가면 좋지 않냐. 기업 사례를 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많이 나오고 IBM 등등이 카운터 사이클리컬 하이어링 이런 걸 한다고 하거든요. 즉 경기에 역행하는 채용을 한다. 경기가 안 좋을 때 오히려 더 뽑는 거예요. 일종의 스타 퍼포머나 고성과자들을 안정기 때는 100만 원 주고 일종의 채용을 한다면 이때는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 하기 때문에 50만 원만 줘도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은 비용에 고효율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 기업들이 그런 식으로 좀 더 채용을 통해서 많이 효과를 얻었다라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채용이 더 중요하냐, 교육 훈련이 더 중요하냐 이런 거는 저희가 딱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어서 리더가 그걸 기민하게 좀 봐야 된다라는 거죠. 예. 저는 이 리더나 그러니까 그 조직의 어떤 힘이 약간 지붕 같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사실은 이 지붕이 되어준다는 거는 지붕이 되어주기 위한 그 사람의 어떤 그릇이 이제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비는 아무리 제갈량한테 많이 맡겼더라도 이 사람이 잘못했을 때 내가 그것을 책임지는 것, 그것에 대한 뒷배가 되어주는 것, 그런 것들은 진짜 그 리더의 큰 그릇이 있을 때 이제 가능한 거고. 그리고 뭐 전에 이제 많은 분들을 보니까 뭐 내가 회사에서 뭐 100억짜리 프로젝트를 따다가 막 이렇게 하면서 그거 다 자기 것처럼 얘기하시는 분들은 있는데 회사 이름 띄는 순간 자기는 100억이
게 아니라 1억짜리도 못 갖고 와요. 이게 제갈량이 아무리 뭐 날고 기고 그래도 이 유비의 그 그릇이 있기 때문에 그 지붕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그거를 순조롭게 해내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죽었는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이제 현업을 뛸래니까 나가다가 병이 난 게 아닐까 무서워서 약간 그런 조심 생각을 약간 스티브 잡스랑 돌아가신 나이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해봅니다. 예. 제갈량이 그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나름 이제 많은 의사결정권을 갖게 되잖아요. 아까 지붕이라는 유비가 사라지면서 아마 그런 스트레스가 많았을 것으로 보여서 54세에 돌아가셔서 저도 54세 얼마 좀 남았지만 되게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 저희 연구 중에 스타 직원 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 직원 연구에 보면은 원래 대부분 연구가 스타들은 많이 이직한다. 왜냐면 고성과를 내기 때문에 평판도 좋고 이제 더 기회도 많잖아요. 근데 한 연구에서 얘기하는 거는 스타 직원이 나가는 이유가 꼭 그것만은 아니고 스타 직원한테 막 사람들이 붙는 거예요. 이 사람한테 뭔가 좋은 정보도 있고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뭔가 좋은 일들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럼 스타 직원이 막 이렇게 정보를 줘야 되잖아요. 그 네트워크 안에서. 이 네트워크가 본인을 미치게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를 받게 하고 그래서 결국에 본인 성과도 떨어지고 이직하고 싶은 마음이 막 든다는 얘기를 해서 제갈량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유비가 죽었을 때 조금 더 스타 매니징이 들어갔었어야 되는데 본인한테 너무 많은 걸 주다 보니까 이제 그거를 좀 참지 못했지 않았을까. 그냥 이론적으로 봤을 때. 네, 그렇게 좀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밌네요. 네. 근데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나르시스트 그런 사람들은요, 절대로 후계자를 변변한 사람을 내세우지 않아요. 왜냐면은 솔직히 말하면 나 죽으면 나라 망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죽었을 때 나라가 망했을 때 나의 우수성이 더 돋보이잖아요. 그러네. 그렇기 때문에 후계자를 이렇게 잘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 옛날에 퍼거슨 감독 뭐 이런 사람들도 사실은 굉장히 오랫동안 그 스타 감독이었는데 후계자를 되게 변변치 않은 사람을 이제 결국에는 세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신의 업적을 돋보이게 하기 위한 전략이 되는 경우도 이제 있습니다. 예. 비정하는. 그렇죠. 비정해요. 네. 네. 자, 다음 토크는요. 우리 삼국지에서 정말 유명하고 중요한 전투죠. 적벽대전. 이걸 또 인사적 시점으로 한번 얘기해보고 싶은데 뭐 워낙 유명해서 잘 아시겠지만 또 강래님의 또 멋진 시나리오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적벽대전 워낙 유명해서 다들 알고 계신데요. 조조는 후한 말기에 화북 지역을 평정하며 천하 통일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북방의 원소를 무찌른 후 남쪽으로 세력을 확장하려 했고 유비의 형주와 손권이 다스리는 강동을 차례로 정복하는 것이 그의 목표였죠. 하지만 유비와 손권 모두 당시 조조의 대군에 맞설 힘이 부족했습니다. 유비는 조조에게 여러 차례 패배한 후 형주로 후퇴한 상태였고 손권도 강동을 다스리고는 있었지만 조조의 막강한 군사력에 맞서기에는 역부족이었죠. 결국 두 사람은 각자의 힘만으로는 조조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제갈량과 주유의 설득으로 유비와 손권은 동맹을 맺기로 결정하는데요. 두 세력은 힘을 합쳐 조조의 대군에 맞서기로 했고 적벽대전에서 연합작전을 펼쳐 결국 조조를 물리치게 됩니다. 이 패배로 인해 조조의 남진 계획은 좌절되었고 이 전투를 계기로 중국은 삼국으로 분열되기 시작합니다. 유비는 승리를 바탕으로 촉한을 건국했고 손권은 강동에서의 지배력을 굳혀 동호를 세우게 되죠. 적벽대전은 삼국지 시대의 중요한 전환점이자 중국의 권력 구조를 바꾼 큰 전투였습니다. 여러 가지 책략들이 난무하는 상황이었는데 리더 입장에서는 그런 책략이 나온다고 해도 사실은 리스크도 체크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확률 싸움을 했을 텐데 이때 우리가 이제 뭐 경청의 리더십 이런 것도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제 경청의 리더십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잘 듣는 것도 중요하고 잘 들어서 상대방에게 효능감을 좀 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기업들 뭐 또 유명한 기업이지만 뭐 스타벅스나 뭐 넷플릭스나 이런 데 보면은 리더들이 실제로 타운홀 미팅이나 이런 것들도 하지만 실제 직원들이 자기가 얘기한 것을 실현화가 돼야지 효능감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신경 쓰는 것 같아요. 듣는 것도 듣지만 어떻게 제도적으로 그걸 효능감 느끼게 해주느냐. 그래야 좀 더 동기부여도 되고 사기 진작도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로열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좀 높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취약성이라는 개념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요즘은 심리적 안정감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업무와 관련된 어떤 얘기를 하더라도 비난받거나 처벌받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 있는 업무 환경을 갖다가 우리가 심리적 안정감 높은 환경이라고 정의를 한다고 치면, 이 심리적 안정감을 높이는 데서 리더의 취약성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실 타운홀 그 미팅에 서는 리더가 여기서 취약성을 사실은 드러내는 거거든요. 어떤 질문이 나올지 알 수가 없는데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방어를 해야 될지도 준비도 안 돼 있는 상태에서 그 장면에 선다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취약성 높은 행위예요. 그것만으로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의미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그거를 얘기를 했을 때 자기가 뭐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그 부족한 부분도 인정을 하고 진짜 그것에 대해서 이메일 팔로우업을 한다거나 다음 타운홀 미팅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었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타운홀 미팅이 단순히 어떤 의견 교환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정말 타운홀 미팅, 아까 말한 경청의 리더십 뭐 그런 쪽에 더 가깝게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거든요. 한국에서 이제 2020년 19년부터 갑자기 OKR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유행을 많이 했어요. OKR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원온원이라고 하는 이제 거의 주간 미팅 수준입니다. 한국에서는 되게 형식적으로 해요. 어떻게 뭐 이렇게 뭐 앉아서 요즘 살만하지? 뭐 이런 식이 아니고 관점이 다른 거예요. 그거는 기본적으로 우리 조직이 잘 뭔가 성과를 이루기 위해서 혹은 역량을 이끌어내거나 성과를 고도화시키기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그 사람하고 일에 대한 얘기, 그리고 생활에 대한 얘기, 애티튜드에 대한 얘기 등등을 주에 거의 한 번씩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문화화되고 있는 부분들이어가지고 이런 것 또한 역시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어떤 경청의 리더십 혹은 경청의 방법 이런 것이 아닐까라고 한번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되게 좋았던 장점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360을 제가 뭔가의 액티비티가 끝나고선 그거에 대한 톡처럼 메신저처럼 이렇게 보고를 하는 형태가 되는데, 그것들이 1년 내내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우리 과거의 어떤 MBO 방식의 평가를 보면 1년 동안 내가 작년에 뭐 했지? 1번부터 10번까지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열하고, 과연 내 매니저는 이걸 보면서 나를 정확히 평가했을까? 라는 두려움, 그런 것들이 팽배해 있었다면, 저는 그런 평가를 받는 입장으로서 내가 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 매니저는 그 밑에 주석을 달아주고 댓글을 달아주고 피드백해주고 같이 의논하고 전략을 바꿔가고, 이런 과정들이 내 매니저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을 알고 있을 거야 라는 그런 안정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네, 되게 그래서- 이상적으로 네네. 들리긴 하네요. 저는 되게 좋게 들려가지고. 그래서 그것만으로도 일단 어떤 평가를 받았을 때 이미 그런 그 인정하고. 이유들을 저는 납득을 하고 알 거라는 믿음 자체가 저의 어떤 로열티 이런 것들에 영향을 많이 끼쳤던 것 같습니다. 혁신적인 도전이나 신사업이나 이런 건 좀 다른 평가를 진행하나라는 궁금함도 좀 생기거든요. 아까 신사업이라든가 이런 면에 있어서 그 팀 얘기가 조금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 성과에서 가장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영업직 하시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물건을 이제 잘 팔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인센을 막 엄청나게 가져간다는 거죠. 그럼 과연 근데 그 인센이 이 사람이 잘 팔았기 때문에 가는 게 맞느냐? 사실 좋은 제품이 개발이 됐고 전체적으로 마케팅이 브랜딩이 굉장히 잘 됐고 이런 것들도 다 사실은 집약적으로 된 상태에서 이게 판매가 된 건데, 그 너무 거기서만 이제 막 인센티브를 막 받는 것이 정당화되다 보니까, 그러면 그 뒤에서 신사업 개발하는 사람들 뭐 이 사람들 뭐 10년 동안 사실은 하다가 뭐 날아갈 수도 있는 거고, 뭐 이번에도 그렇잖아요. 뭐 제미나이 실컷 막 하고 있었는데 막 챗GPT 나와버리면은 야 이거 뭐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사업이라든가 이런 불확실성 있는 쪽으로 훌륭한 인력들이 안 가는 일들이 사실은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이걸 갖다가 막 이 보이는 어떤 성과만 가지고 사람들을 그 평가하는 것이 오히려 전체적인 경쟁력 약화에 촉발이 될 수 있다라고도 이제 보는 시각도 있어서. 또 보상제도 말씀해 주셔서 보면 저희가 크게 세 가지 보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개인 성과급이 이제 개인 성과에 따라서 차등 지급해 주는 거고, 말씀하신 팀 성과급은 팀 성과. 이거는 평가가 좀 어렵긴 하죠. 팀이 누가 더 기여했느냐, 또는 프리라이더가 생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집단 성과급. 예를 들면 뭐 이익 공유, 이제 프로핏 쉐어링이나 스톡 옵션 이런 것들이 있는데, 학계에서 보면은 사실 세 가지 제도들이 모두 동기부여는 준다고 하거든요. 근데 실제로 보면은 좀 얼마나 직관적으로 나한테 받아들여질 수 있냐, 이런 이슈가 이론적으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개인 성과급의 경우는 내가 열심히 해서 성과 냈으니까 그만큼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성과 평가를 통해서. 근데 팀 성과 가면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내가 많이 한 것 같은데 이거밖에 안 줘? 그다음에 집단 성과급인 뭐 프로핏 쉐어링은 내가 열심히 해서 우리 회사가 이번에 이익을 이만큼 높였다. 이게 너무 간극이 큰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인터뷰를 좀 해보면 직원들 입장에선 개인 성과급은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것. 근데 집단 성과급인 기업 차원의 성과급은 보너스 개념으로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뭐가 더 동기부여가 되냐를 여쭤봤을 때 개인 성과급이 오히려 더 잘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건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될 거고 집단 성과급이 오히려 이건 보너스다. 더 동기부여 된다. 이런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또 굉장한 마일스톤을 찍은 일입니다. 관우의 죽음이 있죠. 우리 의형제를 맺은 유비, 관우, 장비 중 가장 먼저 죽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관우가 죽은 이후에 장비도 또 부하에게 배신을 당해서 맞습니다. 가게 되고 초계 몰락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광래님. 네. 관우의 죽음은 여러 실수들이 겹친 결과였습니다. 먼저 관우는 형주를 지키며 북쪽의 조조와 남쪽의 손권 사이에서 중요한 위치에 있었죠. 관우는 조조의 군대에 맞서 번성 전투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지만 이 과정에서 손권과의 외교를 소홀히 하고 맙니다. 결국 손권은 관우가 자신을 무시한다고 느끼고 관우를 배신, 조조와 손을 잡게 되는데요. 그 후 손권은 관우가 번성 전투에 집중하는 틈을 타 기습을 하게 됩니다. 이를 예상하지 못했던 관우는 포위를 당하게 되고 가까스로 도망치지만 결국 붙잡혀 처형당하게 되었죠. 유비는 형주의 중요성을 알고 있었음에도 관우가 손권과의 외교에서 실수를 저질렀을 때 이를 바로 중재해주질 않았거든요. 관우가 형주를 잘 방어하고 있을 때 유비가 조금 더 신경 쓰고 지원을 해줬더라면 관우가 그렇게 비참하게 죽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더덥죠? 되게 영웅들이 되게 더덥게 가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인생 무상이네요. 이때부터 사실 삼국지가 재미없었어. 맞습니다. 내가 알던 영웅들이 다 죽어가면서. 야, 근데 이런 거 보면 우리 마켓에서도 사실 영원한 아군이 없고 언제라도 적군이 되고 아군이 될 수도 있는 반면 또 회사 내부로 들어가 보면 뭐 회사 옮겼을 땐 3개월, 6개월은 좀 조용히 내 피하 식별만 좀 하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우리 그냥 이걸 지켜보는 일반 직장인들 관점에서요. 회사에 좀 갔는데 어떤 피하 식별을 해야 되고 이런 꿀팁들 혹시 가지고 계실까요? 저 같은 경우는 그 사이다 좋아하지 말라 그러거든요. 사이다 결말 좋아하지 말아라. 네. 그리고 뭐 전복해서 뭐 하겠다 막 이런 꿈 꾸지 말아라. 거의 그런 거는 저요. 그러니까 휘슬블로우라고 얘기를 하죠. 내부 고발자들. 그러니까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어. 나쁜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근데 그거를 고발한 사람들은 100% 처벌을 받습니다. 그 덕분에 이게 더 좋아지거나 그런 일은 있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그 처벌을 받는 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협회와의 갈등이 사실은 지금 있는 그 선수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아무도 그 다른 선수들은 그 선수 편에 서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홀로 싸우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이제 잘못했어요. 많이 잘못했고 협회든 연맹이든 잘못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그 내부 고발을 하더라도 다 좋은 시기가 있고 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막 잔치상을 들러 엎어가면서까지 하거나 아니면 누구를 공개적으로 맹비난을 한다거나 그러면 이 아무리 잘못한 사람도 뭐 더 좋은 표현은 모르겠는데 곤조가 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했어도 그렇게 망신까지 당하는 거를 결코 사실은 참기가 어려워요. 아무리 있어도 뭐 쥐새끼 소리 듣고서 그걸 갖다가 좋게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자기가 정말 원하는 것이 있고 협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좋은 타이밍에 사실은 좋은 방식으로 예쁘게 말해서도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갈 수 있는 방법은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꼭 뭐 사이다 발언, 뭐 들러 엎고 막 상승자 뭐 막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제가 진짜 개인적으로 얘기할 때도 그렇고 절대로 그 좋아하지 말아라. 그 결과로 끝까지 좋은 적이 없다. 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막 제가 잘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 편 들어줄 거야. 근데 미안하지만 그렇지 않고요. 그리고 팔은 무조건 안으로 굽어요. 예. 그러니까 나 얘네 없이도 살 수 있어. 그런 거 아니면 그런 거 좋아하지 말아라.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창호님은 나는 어떻게 이 직장 생활을 성공했다. 꿀팁 이런 거 좀 전해주세요. 조심하세요. 이제 울고 시작해야 되겠어. 크게 없지만 제가 딱 유일하게 지키는 한 가지는 결과가 설령 좋지 않아도 과정에 충실하면은 제 경우에는 지금까지 사람이 항상 남았었어요. 그래서 그 과정에 가능하면 전 충실하고 내가 요만큼만 더 해도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더 편해질 수 있는 면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거를 생각하면서 나뿐만이 아니고 옆을 조금 더 볼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그 삼고초려에 유비가 했었던 그 전략이 저는 되게 좋았다고 생각해서 싸우지 말고
가서 울어. 네, 그렇게 얘기해요. 좋은 방법인데 우리가 울기엔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근데 뭐 아까 울 것 같이 얘기하시긴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그쵸. 그러니까 그 비유적으로 운유적으로 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차라리 그러니까 싸우는 것보다는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유비가 눈물을 흘리면서 내가 정말 너가 필요하다 이렇게 정말 하는 게 어느 순간에는 훨씬 더 임팩트가 있고 그리고 훨씬 더 내가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이제 들어요. 진정성을 얘기해주는 그렇죠. 드라마인데. 예. 그래서 그 취약성과 진정성과 이런 것들을 잘 보여주면 오히려 내가 내 걸 더 챙길 수 있는 그런 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지금까지 삼국지를 우리 백그라운드로 딱 깔아놓고 인사적인 시점의 얘기들을 많이 잘 나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삼국지의 많은 리더들이 혹시 2024년으로 온다면 누구 밑에서 일을 하고 싶은지? 전 제갈량 밑에서 일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실무적 능력이 되게 끝판왕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리고 배우는 점이 있으면 힘들어도 그래도 버티고 함께 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을 좀 주는 사람일 것 같아요. 제 모토는 즐겁게 살자와 행복하게 살자인데 이 세 사람을 보면은 즐겁고 행복하게 살지는 못할 것 같아서 특히 유비는 너무 권한 위임을 많이 하고 제가 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조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일을 열심히 해야 될 것 같고 굳이 꼽으라면 송건이 날 것 같습니다. 송건이 좀 더 밸런스 있게 그런 협상도 잘하고 포용적인 리더십을 좀 더 보여준 것 같아서 굳이 해야 된다면 송건이지만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그냥 제가 창업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도 들고 근데 잘못하다 소시오패스가 나르시스트? 아니, 꼭 그런 사람들. 글쎄요, 저는 유비와 같은 분의 밑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되게 야, 진짜 너무한다. 나 좀 살자. 근데 농담이 아니고요. 개인적으로는 되게 많이 사실은 저 같은 부하 직원이면서 되게 중간 관리자에 있는 아이를 참 버거워하실 법도 한데 어쨌든 많은 권한을 위임도 해주시면서 또 믿고 맡겨주시는 게 사실은 좀 굉장히 큰 부분이 있어서 저 또한 그런 믿음에 보은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들게끔 해주는 사람은 아마도 제가 볼 땐 유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장님은요? 네, 저는 독고다이 하겠습니다. 이제 이 얘기를 처음에 이야기할 때도 시작을 했지만 이런 전쟁과 그 살인과 폭력이 난무하는 세상에 저를 이렇게 포지셔닝 해놓고 싶진 않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그 파리 올림픽에 되게 재밌는 장면이 있었어요. 비치발리볼을 하는데 결승전이었어요. 여자 비치발리볼을 하는데 이제 두 선수가 이제 양쪽에서 4명이서 싸움이 이제 난 거예요. 싸움이 나는데 여기에 장내에 DJ가 있어요. 이제 응원시키는 DJ가 있거든요. 막 싸우고 있는데 이 DJ가 Imagine there is no heaven 그러면서 그 노래를 딱 들은 거예요. 싸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싸우던 선수들이 빵 터지면서 이제 그게 마무리가 되고 이제 즐겁게 경기를 마무리하고 시상식에서도 같이 웃으면서 사진 찍고 이제 이런 게 나왔거든요. 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DJ처럼.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복잡한 세상에 있어서도 어떤 그 희망과 마음의 안정과 이런 것들을 도모하는 역할이 여기에 있었으면 제가 알았으면은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것 같고요. 모르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마무리를 독고다이로 하겠습니다. 저는 좀 특이하게 와룡 봉추 중에 한 명으로 거론됐던 방통. 방통이랑 일하고 싶어요. 왜냐면 제가 삼국지를 쭉 읽어갔을 때 가장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편하게 살았어요. 이게 이 방통이 나온 그 길이가 굉장히 짧거든요. 그럼요. 순간 등장했다가 유비한테 백마도 받고 물론 결국 협곡으로 들어가서 이제 화살바지가 돼서 죽긴 했지만 어떤 틀에 얽매여 있다기보다는 정말 자유로운 영혼처럼 한 세대를 풍미한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저는 방통으로 뽑겠습니다. 자, 오늘 그 삼국지라는 소재가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면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 안에서 또 새로운 시각인 HR적인 관점, 인사적 시점이라는 타이틀로 만나봤습니다. 뭐 오늘 재밌었으면 다음번에 또 우리 한날 1시에 또 오늘이 그 복숭아 나무 밑에서 도원결이 하는 그런 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촬영에 임해주시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